자, 독서 비상 4-1단원 나는 누구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한 번 더 말하는 건데, 자, 독서라는 과목명 때문에 모의고사처럼 공부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저번 주에서부터 말했을 텐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독서는 수필 있잖아요. 문학. 그냥 문학가에 있는 이거는 여러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수필 문학 특히 문학에서 수필 얘네랑 좀 공부하는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내신이야 똑같아.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 들어갈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죠? 이거 바로 보라고 했나요? 아니죠. 뒤쪽에 내신 공부할 때는 항상 효율적으로 하세요. 괜히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글을 읽을 때 훨씬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갈래 성격.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것들 제끼고 제재부터 중요하다 했어요. 제재, 주제 특징 볼게요. 제재는 나를 찾는 방법. 주제는 뭐예요? 너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되겠다. 즉, 제재랑 주제를 지금 연결해 보면은 뭔 것 같아요?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내려 가겠네요.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잘 봐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이것도 외우고 있지 말고 글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빼낼 수 있게 이해만 하면 돼요. 얘네는 좀 서술상 특징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보고 들어갑시다. 1번, 2번, 3번으로. 선택지로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서술상 특징 물으면은. 자, 첫 번째,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예로 들었구나. 이걸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구나. 두 번째, 둘 이상의 개념을 비교했구나. 이걸로써 글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냈구나. 세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끝맺었구나. 글의 주제를 독자에게 스스로 대입해 볼 수 있게 함.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밑에 있는 것까지 보고 들어가는데 읽기 전에는 얘네를 먼저 읽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가 완전 그냥 글 자체를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긴 글을 짧게 요약해 놨어요. 그럼 이게 더 쉬울까요? 아니에요. 얘네는 원래 그냥 길게 풀어놔도 이해를 못할 만한 것들을 짧게 간추려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와서 얘네는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왜 봐야 되나 지금 하면은 바로 이것들 때문이에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게 뭐냐면은 자, 자습서 만든 사람들이 대충대충 이걸 만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들 좀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여기서 내겠다는 거를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 의도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학습 활동에서 가지고 와요. 학습 활동에서 좀 선생님들이 낼 만한 문제를 의도를 파악해 가지고 여기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이 네 개를 중심으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두 번째, 나에 대한 연구가 무엇이었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세 번째, 나가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두 관계인데 위쪽에 자 2번 얘랑 좀 연결이 되겠네요. 둘 이상의 개념을 비교했다는 게 아마 3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펜 색깔 왜 이래? 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의 특징에 대해서 또 비교 분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중심으로 정리가 머릿속에서 돼야 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알겠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나는 누구인가? 손봉호 씨. 야, 올해도 타셨다, 야. 38년이면 몇 살이야? 73살이신가? 자, 볼게요, 그럼.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유성 비판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를 하였다. 이걸로 글이 전개되려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이후에 논리학 강의에서는 위의 세 가지 질문이 결국에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오케이,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겠네요. 자, 한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용문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잠시만요. 모니터 꺼졌어요. 왜 이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 됐다. 다시. 어디까지 봤었지, 얘들아? 그래. 보자. 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있대요. 여기까지는 좀 평이하죠. 계속 읽어볼게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보다 자신을 둘러싼 자연현상이나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 이것들에 대해 주로 관심을 많이 기울였대요. 인간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는 뜻이지.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나에 대해 연구하는 것보다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달했대. 고대 그리스 철학, 아까 우리가 본 4가지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기원전 6세기예요. 이때 무엇을 했어요?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의문을 하면서 이게 철학으로 발전을 했네. 탈레스란 철학자가 천체를 연구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였는가, 우주 혹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했다. 6세기, 기원전 6세기까지는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다녔네요. 약 1세기가 지나고 오케이, 기원전 5세기. 얘는 좀 구분해야 되니까 네모로 칠게요. 자,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돼서는 드디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미 한 세기 만에 갑자기 엄청 크게 발전을 했어? 그건 아니란 말이지. 궤변론자에 의해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철학을 개념의 유희로 전환하고, 밑에 적혀있죠. 철학적 논의나 논쟁에서 궤변을 주된 수법으로 삼았던 철학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네를 보고 아마 소피스트라고 말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은 진짜 타당한 막 좀 과학적이고 혹은 자신의 타당한 논거가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좀 말장난 같은 거 있잖아요. 말장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 맞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분명 맞는 게 아닌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말솜씨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만의 좀 논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현혹시켰던 사람들 보고 궤변론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로 떠오르는 사람이 은지원 씨 아세요, 여러분? 은지원 씨? 은지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연예인이신데 이분이 한번 뭐 어떤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 말 했었거든요. 산이 여러분 꼭대기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꼭대기로 갈수록. 자, 니네가 여기 있어요. 괜찮죠? 근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엄청 추워지잖아. 막 눈 이렇게 되고. 응? 엄청 추워지죠, 여기가. 그런데 이 은지연이라는 사람 뭐라 말했냐면은 이게 원래 자연인데 이 사람은 올라갈수록 따뜻해진다. 왜냐하면은 해가 더 가까워지지 않느냐라면서 되게 굉장한 어떻게 하면은 저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자꾸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보고 궤변론자라고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 쉽게 말하면은 그거예요. 자연, 우주, 신에 대해서 내가 알아봤자 뭐 하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혹은 내 자신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자연, 우주, 신에 대해 알기보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 무의미하다면은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 말 그대로예요, 그냥.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보다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하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 그거 나 말하는 거겠죠? 자, 내가 이 작품이라 해야 되나? 이 지문에서 그것이라는 게 되게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헷갈리는 친구들 많을 텐데 별 의미를 안 줘도 돼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3인칭 편하게 읽으세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아무도 아직 나가 누군지 모른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원래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왜 사람들이 우주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평이하죠? 계속 읽을게요.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나는 잠시만요. 히터 좀 끌게요. 덥다. 자,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나는 연구하고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래요. 자, 또한 나는 잡히지가 않는 대상이래요. 하고 싶은 말 딱 나와 있네요. 밑에 추상적인 인물이다. 나 자체는 추상적인 거예요. 왜냐? 자,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승연이는 왼쪽 팔이라 할 수 있다. 승연이의 영혼은 막 명치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추상적이니까.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을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자, 학자들이 드디어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네요. 내성을 하면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여겼대요. 근데 이게 계속 가요? 아니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엄청나게 어렵대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영국의 철학자 휴음은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철학자, 여기 좀 끌고 갈게요. 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 사르트르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란 조약돌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 말 진짜 더럽게 하네요. 그냥 그 말이죠. 나를 찾을 수 없다. 나를 찾을 수 없어. 라는 말을 되게 뽀대나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흉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하기 버거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만 더 읽고 할게요.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예요. 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에 눈을 그리려 했는데 못 그리겠네요. 2년 동안 그림을 배웠는데. 자, 내가 눈이 오는 날에 특정 길을 걸어갔어. 그럼 이렇게 발자국이 남겠죠. 남다가 여러분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싹 쳐다본 거야. 그럼 니네 눈에는 뭐가 보여요? 니네 눈에는 니네가 걸어온 눈길이 보이지 뒤돌아본 네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내가 돌아온 내 길을 돌아보면은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어떻게 돼? 내가 걸어온 그 길은 보이겠지. 그런데 이 길만 보이지 돌아보고 있는 네 자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흉이 말한 거예요. 이게 흉이 말한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 내 발자취만 보게 된다.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거 되게 등신처럼 썼는데 이거 이해 못하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글 쓴 사람이 못 쓴 거예요, 글을. 그냥 쉽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만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계가 있다. 내성 한계가 있다. 왜? 내성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없다. 내성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없다. 그냥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볼게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가 없다. 돌아보면은 내 자신을 볼 수는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지금 계속 미친 듯이 한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뭐가 나올 차례요? 한계에 대한 해결이 나올 차례죠.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말을 걷고 있네요.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쓰이겠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봅시다.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꽤나 평이하죠. 계속 갈게요. 자,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자, 이거예요. 위쪽에 있었던 문단이랑 연결해서 말하자면은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나는 내 자신을 못 봐요. 자, 봅시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앞에. 니네가 거울 앞에 섰어요. 여기에 서 있는 너를 봐요. 우리 학원 거울. 인스타 업로드용 거울. 인스타 업로드용 거울. 자, 나는 육동신인데 이걸로 보니까 야, 이 친구 이건 이거대로 이상 진해가 되어버렸네요. 징그럽네요. 좀 채울게요. 자, 내가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울밖에 없잖아. 그치? 거울요. 그런데 거울로 본 게 진짜 나일까? 이게 진짜 나예요? 아니지. 이거는 사실 내가 아니라 나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물건을 보는 거예요. 물건에 비친 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를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보는 거는 내가 아무리 거울을 통해 봐도 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거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보려면 누가 나를 봐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돼요. 계속 볼게요.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9번은 자신해져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두 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 둘 뿐이라고 했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봐야겠죠. 아까 핵심 포인트 잡은 거.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 그리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내가 둘이 같지가 않다는 거래요.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불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개는 일치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진짜 그것이에요. 그것이라 말한 거. 3인칭 표현되는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다. 밑에 특징이라 써 있네요. 국한성. 이거 내가 관계 아까 몇 번 했죠? 나와 너의 관계는 1번으로 체크를 했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 2번으로 체크를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자, 2번의 특징입니다. 2번의 특징.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이지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가 없다. 오케이, 그건 거지.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샀어요. 콩나물. 이거 이름 뭐였지? 아이팟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팟을 산 자체가 그건 거지. 이게 불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가 있어. 왜냐? 나는 일단 아이팟 소유자지 지금. 근데 이 아이팟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난 이제 뭐예요? 아이팟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그러니까 나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 계속 읽을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가 않고 유한하다. 계속해서 2번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은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곳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것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시를 들면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청소당번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누구한테 청소를 시킬래? 그럼 뭐라 해요? 누구 나오라고 해? 청소당번 나와라고 하겠죠. 청소당번. 자, 청소당번은 청소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기능인이에요. 기능인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 자, 청소당번은 한 번 걸리면 끝이야. 1년 동안 청소당번에 봉사시간 막 20시간 받으면서 아니죠. 매주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청소당번 자체는 대체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김쌤이 이번 청소당번이었을 수도 있고 김쌤이 하도 시키는 거 안 하니까 원장님이 답답해서 이 학원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는 거는 청소당번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 즉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 1번 관계, 너와 나의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때 나는 인격 전체고 대체될 수가 없는 유일한 존재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적으로 전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다. 나와 그것, 즉 선생님과 청소당번 이런 식이면은 둘은 차등의 관계래요. 차등의 관계.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는 어때요? 나와 너는 주체 대 주체,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서 동격이래. 그리고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한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합시다. 벌써 나왔죠? 자, 회사에다가 직원이에요. 이거 1번 관계인 것 같아? 2번 관계인 것 같아 벌써? 2번 관계라는 게 벌써부터 느낌이 오죠. 기능인으로서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사람들. 자,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한다 해도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대체될 수가 있다. 나와 그것의 관계다.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 나오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대체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아버지, 부모님. 나는 혹시나 대체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인간 대 인간으로 예를 들어 학생 대 선생님으로 만나면은 학생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꿀 수 있겠죠. 그때 이 선생님은 맞아. 이거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와
뭐 선생님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뭐 김승연이랑 하나의 인격체로서 친해진다라고 하면은 서로가 대체될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 나오는 것을 상상해보자. 그때 A와 I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와 나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읽읍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이다. 나는 무엇인가랑 인간은 무엇인가는 다르대요. 볼게요. 이것도 핵심 포인트였죠.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며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다. 인간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다. 즉 인간이라는 하나인 객관적인 생명체에 대한 지식일 뿐이다. 이거 동그라미 같이 칠게요. 그것은 이론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인간은 눈, 코, 입이 달렸다. 인간은 팔 두 개가 달렸다. 인간은 다리 두 개가 달렸다. 이렇게 자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어때요? 객관적일 수가 없대요. 나에 대한 지식은. 오케이? 누군가는 자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은 보통 뭐라 대답해요? 어떻게 생각해? 착하게 생겼어요 정도라고 말하겠죠. 착하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조용하세요. 자, 못생겨서요. 물론 나를 못생겼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착하게 생겼어요. 누군가는 웃기게 생겼어요. 이게 더 가슴 아프네요. 차라리 못생기게 낫네요. 아니면 혹자는 샘 애인 같은 경우에는 잘생겼다라고도 말을 해요. 네, 콩깍지가 아니라 귀신이 쓰인 것 같네요. 자, 이게 뭐예요? 객관적이지 않은 거지. 객관적이 않은 거. 인간이 아니라 김승연 그 자체로 본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도 똑같은 평가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왜? 서로가 동의할 수가 없잖아. 객관적이지 않잖아. 그것은 지식 이상이에요.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간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존재한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당신은 인싸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네요. 나에게는 그것들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얘를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서야 얘를 읽는 거예요. 이거 4개 위주로 정리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4-1 독서 비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문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